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꿈꾸는 그 멋진 기술 유토피아가 어쩌면 그 이면에 새로운 형태의 우생학,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끔찍한 설계도를 감추고 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19세기 어느 과학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미국 남부 노동자들의 그 가슴 아픈 현실, 또 사랑에 대한 한 독일 철학자의 기묘한 통찰, 그리고 현대 역사학자가 경고하는 미래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점들을 한번 쭉 이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끈질기고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자리 잡고 있거든요. 착각이요? 네,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 그 결과를 보고 그걸 마치 타고난 생물학적 원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 원인과 결과의 뒤바뀜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좋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뒤바뀜.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료는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인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찰스 다윈의 사촌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주장했던 우생학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자료에서 말하는 그의 치명적인 오류는 뭐였을까요? 골턴은 19세기 사람이었잖아요. 당시 과학계는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그야말로 지적인 폭발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골턴은 이 진화론에 깊이 매료돼서 이걸 인간 사회에 직접 적용해보고 싶어 했죠. 인간 사회요? 네, 그는 사람의 지능이나 성격, 심지어는 부지런함 같은 덕목까지도 전부 부모에게서 유전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키나 눈동자 색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소나 말을 개량해서 더 좋은 품종을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이라고 못할 게 뭔가. 이게 바로 우생학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형질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를 덜 낳게 해서 인류 전체의 유전적 퀄리티를 높이자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한데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의 치명적인 오류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가 우월한 형질이라고 판단한 기준에 있었습니다. 기중이요? 골턴은 자기가 속한 집단, 즉 19세기 영국의 부유한 백인 귀족이나 상류층을 봤어요. 그들은 막강한 부와 권력, 높은 교육 수준을 누리고 있었죠. 네, 그렇죠. 골턴은 이 결과를 보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지위를 누리는 거야 라고 그냥 단정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원인과 결과의 뒤바뀜이 시작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그들이 누리는 지위가 사실 산업혁명을 먼저 성공시키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의 자원을 착취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올린 역사적, 기술적, 자본적 우위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네, 그저 눈앞의 현상만 보고 모든 걸 유전자의 차이로 환원해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선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50m 앞에서 출발한 거예요. 네, 당연히 그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심판이 와, 저 선수는 정말 유전자가 다르네. 타고난 스프린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사실은 출발선이 불공평했다는 핵심은 아예 빼놓고 말이죠.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게 골턴의 오류였고 그 오류가 그토록 위험했던 이유죠. 위험했던 이유요? 네, 우리가 당신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월하니까. 이런 논리가 식민지 지배, 인종차별, 심지어는 강제 불임수술 같은 끔찍한 정책들을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데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군요. 단순한 학문적 실수가 아니라 현실에서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런 골턴의 망령이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20세기 중반 미국 남부의 모카밭 이야기죠. 네, 제러미 리프킨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하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에서 시작돼요. 원인이요?
20세기 중반, 그전까지 수많은 흑인 소작농들의 고된 노동에 의존하던 미국 남부 목화 농장에 혁신적인 기계, 바로 기계식 목화 수확기가 도입됩니다.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이었겠네요. 비용도 줄고 생산성은 엄청나게 올라갔을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1차 결과가 발생합니다. 기계 한 대가 수십 명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흑인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겁니다. 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북부의 디트로이트나 시카고 같은 산업도시로 향하는 대규모 이주를 시작하게 되죠. 역사에서 말하는 대이주의 두 번째 물결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북부에 도착한 그들을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2차 결과가 그들을 덮쳤죠. 그들이 꿈을 안고 도착한 북부의 공장지대 역시 자동화의 거대한 파도를 피할 수 없었어요. 아, 북부에서도요? 네, 공장들은 점차 인간 노동자를 로봇과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남부에서 올라온 흑인 이주민들은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숙련도 면에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일자리 경쟁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백인 중산층들은 도시를 떠나 교외로 빠져나갔다고요? 네, 바로 교외화, 서버버나이제이션 현상입니다.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백인 중산층들은 쾌적한 환경과 더 나은 학군을 찾아 도심을 떠나 외곽 지역에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떠날 때 일자리와 자본, 그리고 세금 기반까지 모두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 도시의 기반을 통째로 들고 나갔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흑인 공동체는 일자리도 자본도 양질의 교육 기회도 모두 사라져버린 텅 빈 도심에 고립되고 만 거죠.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료에서 할리우드 영화나 미디어가 흑인을 폭력적인 범죄자로 묘사하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 흐름에 연결시켜보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는 이런 복잡한 역사적, 구조적 원인은 싹 지워버리고 그 결과물, 즉 고립된 도심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난, 마약, 높은 범죄율 같은 현상만 딱 떼어서 보여준 거군요. 예, 현상만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봐라, 흑인들은 원래 폭력적이고 게으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고요. 이건 골턴이 했던 것과 구조적으로 똑같은 왜곡이네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사회적 비극을 설계했고 미디어는 그 비극을 인종적 낙인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린 겁니다. 와, 여기서 립킨이 말하는 구조적 폭력의 무서움이 드러나죠. 교회화는 그냥 이사를 가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공동체로부터 일자리, 교육, 안전, 희망 같은 사회의 모든 자원을 체계적으로 빼앗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폭력의 결과를 네, 마치 그들 내면에 있는 선천적인 문제인 것처럼 포장해서 보여준 거죠. 정말 씁쓸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아주 의외의 방향으로 튑니다. 갑자기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등장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회 구조랑 기술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랑과 본능에 대한 철학이라니. 처음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자료에서는 이 둘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 연결고리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전체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가 종의 의지, will of the species라는 개념인데요. 좀 쉽게 풀어보죠. 네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 사실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랑이 내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는 그 강렬한 감정이 사실 우리를 조종하는 거대한 힘, 즉 우리 종족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의지가 부리는 정교한 속임수라고 주장했어요. 속임수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멋지고 착한 사람을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유전자 깊숙이 새겨진 본능의 명령을 따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아주 냉소적인 관점이죠. 흥미롭네요. 그럼 그 종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가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유전적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대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단점을 보완해주는 상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성격이 너무 급하다면 차분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체구가 작다면 건장한 사람에게 끌리는 식이죠. 이건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이런 단점들이 중화되고 상쇄돼서
더 균형 잡히고 생존에 유리한 자손을 남기려는 아, 네, 종의 의지에 치밀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그 낭만적인 순간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손의 유전적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려는 일종의 본능적인 우생학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봐라, 인간에게는 더 나은 후손, 더 우월한 자손을 만들려는 아주 깊고 근원적인 생물학적 충동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섬뜩한 질문 하나를 던지죠. 만약 이토록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인간의 본능이 현대에 상상할 수 없이 강력한 과학기술과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 질문이 바로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 유발 하라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군요. 네, 하라리는 인류가 이제 지적 설계에 의한 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솔직히 이건 너무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하라리의 예측은 쇼펜하우어의 통찰에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간,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한 걸음입니다. 미래의 부유한 엘리트 계층, 즉 슈퍼리치들은 더 이상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어렴풋한 본능에 의존해서 좋은 배우자를 찾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들은 유전공학 기술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시장에서 상품처럼 구매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자녀의 DNA를 직접 설계하고 강화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죠. DNA를 설계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아이의 키를 190cm로 설정하고 IQ는 150 이상,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은 최대로, 심지어는 예술적 재능이나 운동신경까지도 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프랜시스 골턴이 꿈꿨던 인위적인 인류 개량이 자본주의와 기술이라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달고 현실이 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폭력적으로 주도하려 했던 우생학이 이제는 시장 논리에 따라 부유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거죠. 내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네. 그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 인류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연결해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결국에는 영구적인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목화 수학기가 흑인 공동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유전자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인류를 생물학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죠. 따라잡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다른 종으로 갈라서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게 하라리의 가장 무서운 경고고요. 하라리가 말한 무용계급, 유즐리스 클래스의 진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AI의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유전적 업그레이드의 기회에서도 배제되면서 기술적 소외가 최종적으로 생물학적 소외로 완성되는 디스토피아의 종착역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프랜시스 골턴의 왜곡된 우생학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제러미 립킨의 분석을 통해 그 오류가 현실에서 어떻게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쇼펜하워를 통해서는 그 비극의 배경에 있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들여다봤고 마지막으로 유발 하라리의 경고를 통해 자본과 기술이 만났을 때 펼쳐질 수 있는 생물학적 계급사회라는 미래와 마주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다면 역시 처음에 짚어주셨던 원인과 결과의 뒤바뀜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만약 우리가 모두를 위한 기술 유토피아를 정말 원한다면 바로 이 원인과 결과의 전도라는 오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회에서 목격하는 어떤 집단의 우월함이나 뛰어남은 결국 그들의 타고난 본질이 아니라 단지 역사적 우연과 기술적 우위를 먼저 차지한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걸 잊는 순간 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시스템을 설계하게 될 겁니다. 목화 수학기라는 과거의 기술이 의도치 않게 거대한 사회적 비극을 설계했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기술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인공지능,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
과연 우리는 지금 모두를 위한 도구를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 세대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생물학적 계급 사회의 첫 벽돌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